지금 이거 보시는 서울 경기권에 이제 주택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제 장담하는데 상속세를 낼 확률이 아주 높으십니다. 문제는 상속을 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시면 그때 이제 허겁지겁 갑자기 막 부모님의 현금을 갑자기 본인의 통장으로 옮겨요. 무조건 걸리세요. 이거 무조건. 걸리죠. 극단적인 예시를 좀 들면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포착된 적 있어요. 아 정말. 진짜로 3일만 그분이 한 3억 정도 증여를 해주셨어요. 다양한 세금들의 추징 액수가 3억 2천이셨어요. 그럼 나는 못 하는 거냐? 근데 그것도 알아보세요. 100%의 이전이 안 된다 그러면 99% 이전이 되겠죠. 네,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 과세 수준이 글로벌 단위에서 봤을 때 정말 심한 건지 아니면 좀 괜찮은 건지. 국민 부담률 자체가 평균이 OECD 평균이 33.5% 정도 되는데 예. 사실 한국은 좀 작습니다. 그것보다 28% 정도 돼요.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은 좀 낮은 편이지만 세목별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제 OECD에서 대한민국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총 조세 비율 중에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가 한 2.42% 정도 돼요. OECD 평균이 0.42라서 네. 한 5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생각보다 이 부담이 높은데 문제는 상속을 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거 보시는 서울 경기권에 이제 주택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예. 제 장담하는데 상속세를 낼 확률이 아주 높으십니다. 2016년도에 상속세 신고한 사람들이 한 6천 명 정도, 그 재산가액은 한 14조 정도 됐어요. 14조 4천억 정도. 근데 작년에 신고한 사람이 19,500명이고 56조 정도 돼요. 2%요.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택이 그냥 3억짜리였어요. 16년도에는. 근데 걔가 지금 15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있으면 5억 원 추가돼서 10억 정도 빠지는데 그렇죠. 15억이면 그냥 5억 내야 되잖아요. 5억에 대해서. 근데 5억에 대한 상속세 계산 얼추하면 1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증여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부동산 증여의 핵심이 시가와 시기라고 말하나요? 네. 예, 맞습니다. 시가랑 시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가부터 좀 말씀드리면 가격 얼마로 할지에 따라서 사실 내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건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건 좀 집중하시고 졸리더라도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시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매매가액, 매매 사례가액, 그다음 감정평가가액 이게 있어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세요.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1순위로 시가로 매기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유사매매랑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2순위 이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시가, 네. 공시가액, 뭐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요걸로 대부분 이제 가격을 매기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유사매매가 많이 존재해요. 나랑 똑같은 면적이거나 그러니까 면적이 5% 이내 같은 단지 내에서 5% 이내 그다음에 그 공동주택 가격이 5% 이내인 그 가액이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예. 혹시나 그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액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나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가 8사 갖고 있는데 앞동에서 20억에 팔렸어. 내가 증여를 하려고 그래. 20억 끌고 와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억울할 수 있죠. 그럴 때 감정평가를 쓰시면 돼요. 감정평가 가액이 있으면 이건 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딱 타겟팅해서 가격을 매긴 거니까 네. 이걸 먼저 순위로 잡습니다. 그러면 왜 감정평가를 하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어차피 팔린 금액을 갖고 와서 쓰니까 가격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차익이 좀 날 때도 있어요. 10%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니면 통상가 이런 것들은 사실 유사매매가 없거든요. 왜냐면 옆 상가가 나랑 똑같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그러면 기준시가로 가냐? 기준시가로 가는 건 주택 부분은 다 기준시가로 갈 수 있어요. 다가구랑 단독주택은. 그러면 그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시가랑 실제 그 동네 시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말한 시세는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감정평가를 받아서 갈 거냐 아니면 기준시가로 갈 거냐 그때 고민을 하는 건데 그 시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좀 너무 크면은 본인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최근의 사례가 기준시가 15억 정도예요. 감정평가가 35억이거든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은 생각보다 낮은 금액,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15억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받는 순간 이제 아버지가 자녀한테 준다고 해볼게요. 아버지는 엑시트 끝났지만 자녀는 받는 순간 스타트거든요.
15억이 내가 미래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35억에 미래에 판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35억을 받았을 때 증여세는 얼마인데 미래 양도세가 뭐 미래 40억이 됐을 때 팔았을 때 양도세는 얼마다. 근데 15억에 받고 미래 40억에 팔았을 때 양도세는 얼마니까 하지만 지금 증여세는 얼마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대한민국의 증여세는 수중자 받는 사람이 내야 돼요. 35억에 받으면 웬만한 자녀는 그걸 낼 여력이 안 될 거예요. 얼추 계산하면 10억 정도 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을 이어가면 다가구나 단독은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기준시가로 가더라도 말을 안 해요. 국세청에서. 비주거용은 아주 큰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꼬마 빌딩이라고 하지만 저는 요즘 꼬마 빌딩은 표현 안 쓰거든요. 그냥 청년 빌딩. 요즘 꼬마 없습니다. 꼬마 빌딩 가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30억대 정도 생각하세요. 30억대 찾아보십시오. 찾기 힘듭니다. 이 기준 시가가 한 40억 정도 하는 빌딩이 있어요. 그거 감정평가하면 얼추 한 1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사실 감정평가를 자기들이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이 최근에 좀 성립된 게 하나 있어요. 내부 규칙인데 법은 아닌데 10억 원 이상 감정평가랑 차이가 나거나 10% 이상 차이가 나면 본인들이 감정평가사님들에게 의뢰를 해서 100억의 가격이 나오면 100억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금액의 세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60억 차이면 30억 세금 내셔야 돼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지만 그래서 시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시기도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랑 떨어졌을 때 그 몇 개월 차의 가액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가액이 높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시점인 것 같다라고 하면 좀 텀을 두고 추후에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이제 간극을 좀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주기로 증여 설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의 그 호흡 자체가 10년입니다. 그냥 10년.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라면 합쳐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리셋이 10년 걸리세요. 그러니까 증여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건 태어나자마자 이제 증여재산 공제액수까지만이라도 증여를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미래의 상속세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제 미리미리 주신 거예요. 10년이 지난 것들은 합산이 안 되니까 생각보다 세금이 좀 적어요. 근데 사실 실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다른 사고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세요. 실질적으로 한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시면 자녀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처음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허겁지겁 갑자기 막 부모님의 현금을 갑자기 본인의 통장으로 옮겨요. 무조건 걸리세요. 이거 무조건 걸리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를 상속세 조사 때 다 걸려서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다시 상속세에 얹어서 상속세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오메.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 추징액수나 이런 거 따져보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좀 들면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포착된 적 있어요. 아 정말요? 진짜로 3일만. 어쨌든 10년은 안 됐잖아요. 계좌 10년치 걸 다 봅니다. 예. 근데 그 기준이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 금액을 다 솔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야, 자녀한테 뭐 전세금 얼마 줬는데 전화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당연하죠. 웬만해서는 그분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막 이래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업무가 한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정산하는 게 이제 상속세 때 정산하는. 어쨌든 아까 9년 11개월 28일 전 걸 다시 돌아가면 그분이 한 3억 정도 증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세금들의 추징 액수가 3억 2천이셨어요. 그러니까 줬던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받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또 말씀하세요. 그럼 너는 했냐고. 저는 했습니다. 네, 저는 제 아들한테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10년간 리셋돼 버리는 그 증여재산 공제액을 허투루 안 쓰셨으면 좋겠다. 추가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상속세란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죽음이 도래해서 딱 생기는 세금이에요. 왜냐면 사망이 발생하는 순간 금액이 픽스가 돼요. 왜냐면 상속재산이 그날에 얼마 있었냐, 그다음에 그날 기준으로 10년간 증여 얼마 있냐, 가격이 거의 픽스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숨바꼭질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해라. 그러니까 대비의 세금입니다. 상속 후에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대한 해보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좀 한계가 있다. 진짜. 예. 이장원 대표님의 AS입니다.
부모가 소유한 집이 재개발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됐는데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이 매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증여가 나을지 아니면 분양권일 때 증여하는 게 나을지 예, 이런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재개발이 되면은 그게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다.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 여러 번 드리는 게 예. 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도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재개발했을 때는 이게 입주권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먼저 상담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생각보다 이걸 많이 안 알아보시고 오는데 네.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서 뒷면에 권리 의무 승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안 돼요.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는 안 돼요. 모르셔도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조합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죠. 이게 말 그대로 입주권 자체가 승계를 지금 받으면은 프리미엄이 높아질 거다. 여기는 막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용산이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매도가액이나 증여가액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받더라도 내가 과연 그 청산금을 낼 수 있느냐, 잔금 치를 때 대환이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나서 물건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된다. 그럼 나는 못 하는 거냐? 근데 그것도 알아보세요. 100%의 이전이 안 된다 그러면 99% 이전이 되겠죠. 제가 전략 중에 짜는 게 그게 있습니다. 99%를 이동하고 추후에 완공되고 나서 1%는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시점에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낮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율만큼을 먼저 비율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비율을 무조건 100%를 떠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는 너무 마피가 횡행하다. 그러면은 추후에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를 따져보고 지금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뭐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낀 집을 증여할 때 그냥 바로 넘길지 아니면 매도해서 현금으로 넘긴다. 예. 이거는 진짜 간단합니다. 그 부동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렴하다는 기준 5억 이하다. 네. 그러니까 좀 증여세가 오히려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순수 증여가 나을 수도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세금 분산 효과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나 근저당권 승계해서 넘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의 주택이 있다. 6억 원어치의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 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세금. 그럼 그걸 승계받는 게 자녀한테는 이제 순수 증여 10억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증여세 낸다 그러면 2억 4천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6억 원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4억 원에 대해서만 순수 증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채무의 승계는 유상의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6억 원에 대해서는 그 세부담 당사자 측면에서도 유리한 게 네. 판매한 사람이 내니까 아버지가 내줘요. 아버지가 6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주면 난 4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니까 예. 4억에 대한 증여세는 상당히 낮아요.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취득세도 증여 부분, 양도 부분 나눠서 내면 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만약에 아버지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세금 0원. 그러면 훨씬 부담부 증여가 낫겠죠. 용돈을 막 드린단 말이에요, 부모님. 한 장기간. 그럼 나중에 뭐 증여받거나 상속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절세할 때 좀 상계하거나 뭐 그런 혜택이 있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씩 주면은 연마다 내가 줬던 금액을 차용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세관청도 그걸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부양비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네. 근데 소명의 의무는 결국은 나에게 공이 왔기 때문에 내가 그 공을 잘 다시 드릴 수 있게끔 네. 제발 마련을 하셔라. 이 계좌이체할 때 우리 뭐 할 수 있죠? 통장 메모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메모 한 번도 안 쓰셨는데? 돈 드린 다음에 그럼 내가 이 부동산 팔면 그때 너한테 정산해 줄게.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차용증에 녹여내세요. 그리고 이자율도 적당히 설정한 다음에 연마다 정산해서 올해는 얼마 빌려줬었음. 그리고 추후에 원금 상환할 때 이자도 같이 변제하기로 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적 계약서죠. 그런 거라도 써놔야 과세관청이 믿어주지 않을까. 그냥 막 줘놓고 돈 받은 거 이게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진짜 빌려주신 거고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채무 사후 관리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게 국세청을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 제발 그래 생각하지 마셔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실무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제일 오늘 많이 하셨던 말씀이 공부하시라고 구독자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 댓글 모아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시간 되시면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